자, 최경식 신경외과 전문의 이 자리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항상 궁금한 게 의사 네.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우리 환자들을 돌보고 늘 신경 쓰시잖아요. 정작 본인의 건강은 잘 돌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틈틈이 운동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혈압계 사서 뭐 집에서 혈압도 한 번씩 재고 있고, 우와. 네, 그렇게 신경은 쓰고 있는데, 뭐 잘 챙기진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선후배 선생님들 보면 이제 건강을 잘 못 챙겨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신경외과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제 말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신경 지금 갑자기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인상이 너무 좀 푸근하고 맞아요. 미소가 아름다우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네,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제가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네. KBC 건강 365의 명탐정 천원이가 레이더막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최경식 과장님, 뇌혈관 수술 인정입니다. 그죠?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 수술은 내가 뭐 1인자다. 인정! 할 때 그 인정은 아니죠. 네, 뭐 1인자까지는 아니고요. 네. 네, 정확히는 혈관 내 수술 인증이라고 합니다.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에서 요구한 수련 기간 그리고 수술 경험 등의 조건을 갖춘 혈관 내 수술 신경외과 전문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파열되기 전에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근 TV에서 다수의 연예인들이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것이 전해지면서 뇌동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뇌동맥류 환자가 11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올라 있는 것처럼 뇌혈관 벽이 부풀어 올라 있는 상태인 뇌동맥류는 환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터지기 전 대부분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뇌동맥류의 원인과 안전하게 치료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참 이게 겁이 덜컥 나는데 네. 이 뇌동맥류 이게 그렇게 선생님 많이 위험한 건가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그 뇌동맥의 혈관벽 일부가 약해져서 그 부분이 풍선이나 혈관꽈리처럼 부풀어져서 생기는 네.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이 부풀어 오른 혈관의 혈관벽은 정상 혈관벽과 구조가 많이 달라서 파열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뇌동맥류로 인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게 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뇌출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뇌동맥류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이나 야구 선수들 중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서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뇌동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환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뇌동맥류,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중에 10명에서 20명 연간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그냥 머리가 아파서 우연히 그냥 뭐 검사를 맡았는데 뇌동맥류 발견이 돼서 혈관에 스텐트 삽입을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많지는 않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 파열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그 전까지는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원인으로 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그 증상으로 해서 뇌혈관 검사를 했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만 아우, 해도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뇌동맥류가 이 뇌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터진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또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뇌동맥류는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뇌동맥 혈관벽의 이제 부분적인 구조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 형성과 성장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혈류 역학적 요인과 이제 혈관 내피의 기능 이상 그리고 혈관의 염증 반응 또 유전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끈지끈한 그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더니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도 저는 봤거든요. 그게 증상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 두통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맥류 자체의 증상은 무증상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지만 네. 이제 간혹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외의 증상으로는 이제 뇌동맥류 위치에 따라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후교통동맥류 또는 기저동맥이나 상소뇌동맥류는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신경을 마비시켜서 이제 동공마비를 동반한 동안신경마비를 보일 수가 있고 뇌경동맥류나 전교통동맥류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이제 시신경을 압박을 하면서 드물지만 실명이라든지 시야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뭐 고혈압이 있거나 이 가족력이 있는 집안의 경우에 뇌동맥류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렇게 유전적인 가족의 영향이 클까요?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후천적 요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주막하 출혈의 10% 정도는 가족력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형제 자매 간에는 일반인과 비교해서 한 6배 가량, 그리고 일촌 관계 간에는 3배에서 7배 가량 이제 위험률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족력 이외에는 이제 뇌동맥류, 유백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인자로 뭐 여성 그리고 고령, 흡연, 고혈압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뇌동맥류가 터지면 이제 큰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게 끔찍한 두통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근데 혹시나 터지게 되면 이게 그래도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늦은 건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 오실 때 환자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통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에는 이제 심한 두통을 이제 여태껏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면 이제 얼른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더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고 그리고 생존하더라도 약 20% 정도에서는 이제 후유증을 평생 의존적인 생활을 해야 될 정도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와서 뇌동맥류가 재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는 경우에 어떤 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증상만으로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증상만으로는 일단 바로 치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두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느끼는 게 네. 그래서 굉장히 심한 두통이라고 하지만 이제 출혈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치료를 할 수는 없고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CT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CT 상에서 뇌출혈을 확인을 하고 CT 뇌혈관 촬영을 통해서 뇌동맥류가 있는지 그리고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확인을 해서 이제 다음 치료 계획을 설정을 해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비파열성 뇌동맥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상은 크게 없지만 네. 이제 여러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경우 이제 터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치료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뇌혈관 수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고 이 중에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뇌동맥류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뇌동맥류 수술은 이제 뇌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코일을 이제 뇌동맥류 안으로 삽입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코일 색전술이고요. 단순 코일 색전술과 이제 풍선이나 스텐트 등을 이용하는 이제 보조 기술을 이용한 코일 색전술, 그리고 최근에는 코일 없이 이제 스텐트만으로 혈류 전환을 이루어내서 이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 코일 색전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금 금속 물질이라고 하는 코일을 혈관 내 미세 도관을 통해서 뇌동맥류 안에 이제 삽입을 해서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코일 색전술만으로 이제 시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보조 기술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보조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 혈관의 혈류는 유지를 하면서 뇌동맥류만의 혈류를 차단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풍선을 이용한 코일 색전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풍선을 이용을 해서 코일이 모동맥, 정상 혈관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를 해서 이제 코일의 모양을 잡아주고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고요. 스텐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도 마찬가지로 스텐트를 이용해서 코일이 정상 혈관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 스텐트 자체의 혈류 전환 효과를 같이 기대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뇌동맥류 안에 미세도관을 여러 개를 삽입을 해서 코일을 서로 엉키도록 그렇게 해서 코일의 모양을 잡아주고 코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코일 없이 이제 혈류 전환 스텐트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이제 보고가 돼서 조금씩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뇌동맥류의 크기가 많이 크거나 방추형 모양의 뇌동맥류 또는 박리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 이런 혈류 전환 스텐트가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잘 몰라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네. 이게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그쵸.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저도 군대에서 수많은 전술을 들어봤습니다만 이 색전술인가요? 색전술인가요? 색전술입니다. 색전술. 네. 아. 색전이라고 하면 이제 네. 그런 찌꺼기가 머리 혈관으로 날아간다. 예. 아. 이런 말이고, 그리고 그런 찌꺼기를 이제 코일과 이제 색전 그런 혈류가 이제 혈액이 응고가 되면서 네. 같이 이제 그 응고가 돼서 혈류를 차단하는 효과를 네.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좀 친근하게 평소에 설명을 굉장히 좀 잘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과장님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긴장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좀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환자만큼이나 염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 가족분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자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네. 좀 최대한 좀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술이 크게 위험하거나 하진 않죠? 아무래도 뇌혈관 수술이니까 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뭐 많이 생기는 합병증은 이제 그 시술 전이나 후로 해서 동맥류가 시술 중에도 파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시술 자체가 이제 혈전이나 색전 물질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나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가 더 궁금해요. 네, 그 뇌동맥류 자체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걸로 인한 출혈도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뇌동맥류 재발은 이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이후에 뇌동맥류 자체가 더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그 코일과 혈전이 같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뇌동맥류를
이제 차단을 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혈전들이 용해가 되면서 다시 네. 재개통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류에 의해서 코일 모양이 변하면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뇌동맥류 수술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약물로도 좀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파열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는 이제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이제 뭐 개수라든지 이전에 치주막하 출혈에 과거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여러 요인을 확인을 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이걸 완치시킨다는 개념은 아니고 네. 금연이나 이제 혈압 조절 그리고 금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열이 되지 않도록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뇌동맥류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코일 색전술 스텐트 삽입술 중에 환자분들이 어떤 방법이 뭐 앞에도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더 위험한지 덜 위험한지 여쭤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텐트 삽입술은 몇 번 들어서 그런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서 이 친구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을 네. 하긴 했어요. 어때요?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삽입만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소개가 됐고 많이 시행되지는 않아서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코일 색전술과 스텐트 보조하에 이제 코일 색전술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치료의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코일 색전술보다 이제 스텐트를 사용을 했을 때 스텐트 자체에 혈전 생성 이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부작용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순 코일 색전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뇌동맥류의 경우 이제 스텐트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혈류 전환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후에 이제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앞에서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뭐 동맥류 파열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다행히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요즘 많이 낮아져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또 다른 뭐 합병증이라던가 수술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 전이나 후 그리고 혹은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술 자체에 가지는 이제 혈전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한 이제 허혈성 뇌경색 발생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 비파열성 뇌동맥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이제 약 이제 항혈소판제를 이중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열이 된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면 이제 출혈성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요즘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에게 뇌혈관 질환을 많이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네. 요즘이 딱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뇌동맥류도 뇌혈관 질환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뇌혈관 진단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 이제 뇌혈관 조영술 아까 처음에 잠시 이제 소개가 나왔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꼭 필요한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뇌혈관 조영술은 이제 대퇴동맥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검사가 필요한 혈관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조영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 조영제가 혈관으로 퍼지게 되고요. 그 부분을 엑스레이로 연속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사진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뇌혈관 조영술은 이제 뇌혈관 진단에서 이제 가장 정확한 검사이기도 하고 이제 뇌동맥류를 이제 진단하는 확진 방법이고요. 뇌혈관 수술의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나 이제 MRI에서 뇌동맥류가 의심이 되는 경우, 이제 확진은 할 수가 없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해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동맥류의 이제 크기라든지 모양, 그리고 다른 혈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관 내 수술이 아니더라도 네. 개두술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 검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치료 전에 검사를 시행해 볼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어떤 질병이든지 수술을 네. 하고 나면은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뇌동맥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수술 후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치료 후에 출혈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 1, 2주 정도 중환자실에서 이제 잘 지켜보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다면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경우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24시간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관찰을 하지만 3일 이내에 퇴원을 할 수가 있고 네.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인자들, 이제 흡연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인자들은 이제 수술 뒤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술 후에 위험 인자들을 좀 꾸준하게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히나 이 뇌동맥류가요. 환절기, 지금처럼 뭐 계절이 바뀔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갑자기 뭐 혈압을 올리는 이런 좀 행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네. 이런 그 기온이 많이 바뀌는 계절 환절기에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소변을 볼 때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뭐 혹은 갑자기 뭐 신경을 쓰면서 흥분을 하거나 이런 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를 진단을 받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그런 상황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만들지 않으려면 예방이 진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뭐 흡연,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또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혈압 조절을 이렇게 좀 잘 하면 뇌동맥류에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까요? 네, 그 뇌동맥류 발생 자체를 완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들을 조절을 해서 발생률을 조금 낮추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막하 출혈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나 네. 이제 뇌동맥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해서 미리 뇌동맥류를 발견을 하고 파열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 예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요즘 뭐 한낮 기온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맘때쯤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뇌동맥류의 치료법과 수술법 또 예방법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식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